독특하게 네. 잘 보이고요. 홍 교수님 아무튼 다시 한번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특히 이제 학기도 거의 끝나가서 다음 학기 준비 때문에 많이 바쁘실 텐데 여기 참석해 주신 특히 이제 교수님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직 시간이 1분 정도 남았으니까요. 저희가 이제 11시 15분에 딱 맞춰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발표는 사실은 뭐 40, 50분이라고 말을 했지만 아까 특히 박성호 박사님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만 너무 그 시간에 구애받지 마시고 편하게 디스커션을 하시면 일단 오후 세션은 12시 15분까지 잡아놨으니까 아까처럼 혹시라도 질문이 좀 길어지고 하면 더 이어서 질문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영어나 한국어 아무거나 편하시게 하시면 되고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어느 정도 영어를 편하게 하시는 분들이라서 그리고 또 원활한 발표를 위해서 또 한국어로 하시는 것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렇게 어, 해주셔도 되고요. 네. 한국말로 해도 됩니까? 아, 그럼요. 네네. 아까 같은 경우는 아이고, 박상호 예. 박사님이 학부부터 저기 외국에서 네네네. 나오셔서 아마 영어가 더 편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진작 말씀해 주시죠. 그러게요. 근데 저희가 네, 이번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처음 하는 행사라서 여러 가지 좀 네네네. 룰이 확정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요. 또 여기 네네네. 지금 참여하시는 학생들 중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영어가 더 편한 학생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편안하게 발표를 해주시면 영어로 질문을 해주시면 디스커션이 가능하니까 너무 랭귀지에 많이 구애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그러면 저는 시작할까요? 완전히 네. 토종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말 네. 편하게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예, 그럼 하겠습니다.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받은 인하대학교 전기공학과의 원동준입니다. 이렇게 만나서 반갑고요. 앞에서는 조금 이론적인 부분으로 많이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좀 일반적인 내용, 지금 전력 시스템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이런 것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그 발표의 제목은 Reform of Legacy Power System into Distributed Energy System for Carbon Neutral Society. 그러니까 탄소 중립을 위해서 우리 에너지 시스템, 현재 쓰고 있는 에너지 시스템이 분산 에너지 시스템으로 좀 바뀌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드릴 내용의 간단한 목차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네 가지 주제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먼저 제 소개를 좀 드리고 시작할 건데요. 저는 현재 이제 인하대학교에서 공대 부학장으로 재직을 하고 있고요. BK21, 인공지능 BK21 그 사업단의 부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석사 때는 송전 쪽 UPFC라고 해서 팩트 기기를 연구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박사 때는 조금 제가 체크를 하면서 그리고 박사 때는 이제 배전에서 전기 품질 측정 장치 쪽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송전과 배전을 좀 같이 이렇게 연구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인하대에 온 다음에는 여러 가지 이제 해외 경험들과 그동안에 이제 16년 동안 계속 인하대학교에서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연구하는 분야는 전력 시스템인데요. 저는 이제 전력 시스템에서 이제 동특성, 다이나믹스와 컨트롤 쪽이 제 주 전공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주로 했던 연구는 마이크로그리드 연구와 그다음 분산 에너지 자원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자원들 연구를 주로 수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이크로그리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운영이나 계획 이런 쪽에 많이 이제 중요도가 높아져 가지고 최근에는 이제 오히려 다이나믹스나 컨트롤 쪽보다는 오퍼레이션이나 플래닝 그리고 옵티미제이션 이런 쪽으로 많이 연구를 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운영 시스템 그리고 운영 시스템에서 디지털 기술들을 적용하는 연구를 많이 하게 됐고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이쪽 분야를 전력 시스템에 적용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이제 산업체와 많이 연구를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적어 놓은 이런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기존의 중전기기 업체들뿐만이 아니고 통신회사들이나 건설, 그리고 시스템 인티그레이션 하는 그런 SI 업체들과도 많이 같이 연구를 했고요. 이제 이런 에너지 분야의 여러 회사들을 같이 이끌어서 연구를 많이 해왔습니다. 제가 연구하는 전력 시스템 분야의 연구 특징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전력 시스템 연구는 어느 하나의 디바이스를 깊이 연구한다기보다는 전체 시스템을 연구하는 그런 학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전력 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은 굉장히 많은 기기들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아주 헤빌리 인티그레이티드 된 그런 시스템이고요. 발전부터 그다음에 송전 그리고 배전에 이르기까지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기기들이 연결이 돼 있고 그것들이 다 동기화돼서 60Hz라는 동기 주파수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분산 에너지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의 재생 에너지들 이런 것들은 점점 더 이제 이런 복잡성을 증대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력 시스템 연구에 있어서는 이런 기존의 다이나믹스나 컨트롤 하는 부분에서 그리고 오퍼레이션하고 플래닝하는 부분으로 그리고 이 두 부분을 같이 조화롭게 운영하고 협조 운영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그 안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잘 조정하면서 운영하는 게 전력 시스템 엔지니어가 갖춰야 될 중요한 덕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20년 정도 지금 전력 시스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좀 관련한 기여에 대해서 상을 받았고요. 요즘에 제가 주로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은 요즘에 잘 아시다시피 탄소 중립에 대한 그 논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도 2030년에 우리나라가 이제 탄소를 얼마나 줄여야 되느냐 하는 그 양이 나왔는데 엄청나게 많은 지금보다 많이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아주 어려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연구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 전력 시스템은 어떻게 바꿔나가야 되는지 하는 그런 기획이나 정책을 설계하는 부분에 많이 제가 참여하고 있고 굉장히 보람을 갖고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도 그런 부분이 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동안에 했던 연구들과 그 연구들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제가 설명드릴 내용을 좀 요약한 페이지인데요. 전력 시스템 연구는 기존의 전통적인 어떤 하드웨어들을 잘 제어하고 특성을 분석하고 운영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스마트 그리드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IT 기술을 이용해서 좀 더 효율화하고 안정도를 높여가는 그런 부분이 잘 이제 조화롭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두 가지 연구가 잘 접목이 돼야 되는데요. 제가 그동안 했던 연구들은 제일 밑에서부터 보면 전기 자동차나 ESS 같은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줄여주는 그런 저장 장치들을 잘 운용하는 기술부터 시작을 해서 그것들을 시스템으로 묶어서 마이크로그리드라든지 DC그리드라는 시스템으로 묶어서 운영하는 기술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IT 기술을 접목해서 디지털 트윈을 만든다든지 보안 관련 이제 대책을 세운다든지 그리고 그런 개개인의 프로슈머들을 많은 분산의 자원을 갖고 있는 프로슈머들을 경제적인 시장에 참여시키고 개인 간 거래를 이루게 해서 그런 전체적인 전력 시스템의 운영과 시장을 같이 보는 그런 연구들을 해왔습니다. 하나하나의 주제들을 간단하게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에너지 스토리지 쪽인데요. 에너지 스토리지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앞으로 탄소 중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를 비중을 높여야 되는 데 있어서 뭐 아주 단짝이다, 같이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ESS를 우리나라에 이제 도입하려고 시도하기 시작한 게 한 10년 정도 됐는데요. 사실 그때 지도 교수님이신 문승희 교수님과 함께 ESS를 이제 도입하는 연구들을 저희가 처음 거의 시작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했던 주요 기능들은 주파수 조정용 ESS, 그리고 신재생을 연계하는 ESS, 그리고 피크를 저감하는 ESS 이런 기능들로 많이 써왔습니다. 근데 이제 대규모로 이렇게 ESS를 설치하려고 그러다 보면 이제 다수의 병렬의 인버터들 그리고 배터리들을 운용하는 아주 섬세한 기술들이 많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회사들과 같이 개발을 했었습니다. 이런 알고리즘들은 다수의 대규모 시스템들을 운영하는 그런 기술들이었고요. 그래서 효율을 굉장히 높이는 것,
그리고 충전 상태라고 부르는 SOC를 잘 유지하는 것, 이런 데에 관한 연구를 수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개발된 알고리즘들은 이제 각 회사들이 해외에 나가서 그런 사업을 할 때 많이 적용이 됐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일본의 홋카이도의 LS 일렉트릭에서 ESS 시스템을 수출한 경우, 그리고 LG CNS에서 괌에 수출한 경우, 그리고 이제 OCI 회사에서 텍사스의 얼컷이라는 회사에 납품한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했던 것들이 현지의 전력망들을 다 모델링을 하고요. 거기서 ESS가 들어갔을 때 어떤 영향을 주는가,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지를 분석하고, 그때 이제 재생에너지와 같이 연계해서 컨트롤하는 알고리즘들을 제공을 했었고요. 또 이제 텍사스 경우에는 주파수 조정 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ESS를 가지고 주파수 조정 시장에 참여해서 입찰하고 낙찰을 받는 그런 알고리즘들을 같이 연구를 수행했었습니다. ESS 분야에서 저희가 앞으로 도전해야 될 그런 분야라고 한다면은 섹터 커플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섹터 커플링은 서로 다른 섹터를 연결한다, 이런 뜻인데요. 서로 다른 섹터라는 것은 여기 보시면 이제 열 에너지와 그다음 수소와 같은 가스 에너지, 그리고 전기 자동차, 또 대표되는 이제 움직이는 모빌리티를 같이 연계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이 서로 간에 전기를 통해서 서로 형태를 전환할 수 있게 되겠죠. 물론 전환할 때 그런 효율들은 이제 앞으로 좀 더 높여가야 되겠지만, 필요한 경우 또 남는 경우 서로 다른 형태의 에너지를 저장하면서 활용하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의 그런 이제 섹터를 커플링하는 것을 우리가 P2H, Power to Heat, Power to Gas, V2G, Vehicle to Grid라고 하는데요. 이 세 개의 기술들은 서로 약간씩은 저장한다는 면에 있어서는 같지만 약간씩 다른 특징들이 있어요. EV 같은 경우는 저장 용량이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하루 동안의 에너지 슈팅 용도로 적당하고요. 그리고 열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 정도, 위클리 정도 베이스로 운영할 수 있고, 수소 같은 경우는 대용량의 저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롱텀으로 또는 완전히 시즈널, 봄에서 여름, 여름에서 가을이 옮기는 그런 저장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세 개를 협조 운영하는 것이 이제 앞으로 큰 우리의 숙제고, 앞으로 재생에너지가 많아지는 그런 상황에서 매우 필요한 기술일 것 같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제가 했던 주제는 이제 마이크로그리드인데요. 마이크로그리드는 제가 거의 학교에 교직에 오면서 시작했던 연구 주제였던 것 같아요. 그때가 마이크로그리드 우리나라에서 연구가 처음 시작됐을 때 제가 같이 시작을 했었고요. 처음에는 분산 전원들을 제어하는 부분, 드롭 제어라고 하는데, 주파수나 전압에 따라서 주파수나 출력을 조정하는 그런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개별적인 분산 전원에 대한 연구가 다중 마이크로그리드라고 해서 이제 마이크로그리드가 많아졌을 때 연구로 이제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그리드의 다수 마이크로그리드 협조 운영이라든지 어떤 다목적 최적화를 한다든지, 그리고 마이크로그리드 간에 전력 융통을 해서 거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를 했었고요. 제가 가장 보람 있었던 프로젝트를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그 서울대학교 캠퍼스 마이크로그리드를 했던 그 프로젝트였던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만들었던 그런 알고리즘들을 실제 계통에 적용을 하고요. 그게 실제 이제 제가 이제 모교인데, 모교에 서울대학교에 실제 설치가 되는 모습을 봐서 굉장히 보람이 있었던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서울대학교 캠퍼스 마이크로그리드의 어떤 개념도인데요. 다중 마이크로그리드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프리미엄 마이크로그리드, 노멀 마이크로그리드, 버추얼 마이크로그리드, 이렇게 구분을 해서, 프리미엄은 이제 안전하게 독립운전이 가능하면서 정전에 100% 대비가 되는 그런 마이크로그리드고요. 노멀 마이크로그리드는 평상시에 일반적인 경제운전하는 마이크로그리드. 그리고 버추얼 마이크로그리드는 이제 모니터링을 통해서 에너지 세이빙을 유도하는 그런 마이크로그리드입니다.
서로 다른 레벨의 마이크로그리드를 만들고 그것을 이제 전체 운영 시스템에서 어떤 개방형 시스템을 통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계통, 실제 서울대 부하를 가지고요. 독립운전도 그때 시험을 했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정전이 난 상황에서 프리미엄 마이크로그리드가 옆에 있는 노멀 마이크로그리드를 전력을 공급해서 다시 복전시키는 그런 실험도 했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재생에너지가 많아지고 그런 계통의 문제가 많아질 때 마이크로그리드가 독립운전을 통해서 신뢰도를 높이는 그런 역할, 그리고 주변에 전력을 공급하는 역할까지 저희가 한번 실증을 해봤다는 큰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만들었던 그 개념을 이제 하와이 쪽에 어떻게 보면 일종의 수출이죠. 그래서 인코어드 테크놀로지라는 회사를 통해서 하와이에 또 비슷한 형태의 마이크로그리드를 구축을 이번 올해에 아마 마무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과제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이크로그리드 기술은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보면 저는 테크니컬 VPP로 발전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테크니컬은 기술적인 VPP, 가상발전소인데요. 가상발전소 기술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분산전원들을 묶어서 하나의 큰 발전기처럼 도매 시장에 입찰하고 운영하는 그런 기술인데요. 그래서 가상의 큰 발전소를 운영하는 기술인데 앞에 테크니컬 이렇게 붙으면 이제 그 VPP가 연결되어 있는 계통까지 같이 생각하는 그런 발전소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테크니컬 VPP는 그 근본적인 기술을 보면은 마이크로그리드와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가상 발전소 기술이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 저희가 그동안 했던 마이크로그리드 기술 그리고 다중 마이크로그리드 기술이 이제 가상 발전소 기술로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가상발전소에서 중요한 앞으로 이슈는 뭐냐면 DSO와 연결입니다. DSO라는 것은 디스트리뷰션 시스템 오퍼레이터라고 하는데요. 이제 배전망을 운영하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지금 배전망은 한전이 잘 운영을 하고 있죠. 한전이 잘 운영하는데 왜 DSO가 또 필요하냐 이런 질문들이 많은데 앞으로 지금 현재는 한전이 그냥 배전망을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운영을 합니다. 전압만 유지해주는 그런 역할이고 사고에 대응하는 역할입니다. 왜냐하면 이해관계자가 별로 없죠. 그냥 부하들만 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자기가 스스로 발전을 하는 프로슈머들 또 발전을 해서 돈을 버는 발전 사업자들이 늘어날 겁니다. 이런 DSO 그런 상황에서 이해관계가 복잡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DSO가 있어서 그런 배전망을 공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럴 때 이제 마이크로그리드와 또 VPP와의 관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앞으로 복잡하게 나타날 그런 문제들이고요. 그런 VPP가 DSO 또는 이제 그 상위에 있는 전력 송전망 운영자 TSO와 서로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지 그리고 어떻게 운영할지 그리고 VPP는 또 자기가 가진 자원들 분산 자원들을 어떻게 운영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이런 부분에 많은 연구 주제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는 이제 전기 자동차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기 자동차를 지금 3년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GM 볼트를 몰고 있는데요. 저한테 전기 자동차는 정말 아주 환상적인 그런 자동차고요. 제가 주변에 너무 많이 소개를 해가지고 제가 거의 전기 자동차 전도사처럼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제가 그래서 저는 연구도 이제 전기 자동차 연구를 예전부터 관심을 갖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은 전기 자동차의 어떤 충전 패턴을 모델링하는 어떤 이런 마크업 체인 모델 같은 걸 이용해서 자동차의 배터리의 SOC 이런 것들을 찾아내고 충전 패턴을 프로파일을 찾아내는 것부터 시작해서요. 걔네들을 어떻게 스마트하게 차징하느냐 V1G, V2G 이런 계통과 연결해서 스마트하게 차징하는 방법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전력망과 이제 연결해서 운영하는 그런 쪽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맨 뒤에 앞으로 미래의 전력망 말씀드릴 때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하여튼 전기 자동차가 우리 전력 시스템에
미래를 결정한다 이렇게 거의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중요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했던 연구 중에 또 한 주제가 DC 그리드 쪽인데요. DC 그리드는 우리가 지금 재생에너지들은 많은 비중이 DC로 전력이 생산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부하는 DC를 쓰고 있고요. 그래서 그 아예 전력망을 DC로 이제 구성하자는 노력들이 그동안 많이 이루어졌고요. 이제 저압 레벨 LVDC나 중전압 레벨 NVDC 이런 레벨에서 DC 그리드를 만들려는 노력에 저도 많이 참여했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하고 했던 연구는 이제 DC 마이크로 그리드를 대전을 만들고 거기서 사고가 났을 때 각 이제 동작 방식에 따라서 사고가 났을 때 어떤 고장들의 기여가 있는가 저 개통망에서 어떤 해석을 좀 했었었고요. 그리고 LG 전자하고 같이 LG 자기네 이제 새로 설계하는 건물에 DC 마이크로를 설계하는 부분을 같이 진행했었습니다. 이쪽 DC 쪽에서 이제 앞으로 큰 기술적인 저희가 도전 사항이 있다면 저는 이제 AC/DC 하이브리드 네트워크라고 봅니다. 그 앞에도 설명드렸지만 지금 우리 AC 시스템은 굉장히 인티그레이트 돼 있고 동기화되어 있는데 이제 많은 수의 분산 자원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 복잡도가 우리가 핸들링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더 정교한 알고리즘으로 대응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렇지만 저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패러다임을 좀 바꿔서 우리가 분산화 전략 뒤에 말씀드릴 건데 분산화 전략을 가져가고 그 분산화된 시스템은 일부분은 이제 DC로 만들어서 AC와 DC가 공존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전체 시스템을 안정화되게 가는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제 아이디어들이 제주도에서 한번 제안이 됐었고 또 지금은 이제 또 재생에너지 대규모 이런 서해안의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를 연결하기 위한 어떤 DC 고속도로 같은 거를 만들자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건 뭐 제가 제안한 건 아닙니다만 이런 방향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AC 전력망이 일부분씩 이렇게 DC로 바뀌어 나가다 보면 결국 이제 전체적인 효율도 높아지고 기존의 AC 시스템의 스테빌리티도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또 제가 했던 분야 중에 하나가 에너지 트레이딩입니다. 전력 거래 쪽인데요.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한전이 소매 쪽, 전력 판매 쪽은 거의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력 거래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그 부분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 그래서 앞으로는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전력 거래가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 다음 개인 간 프로슈머들이 전력을 거래하는 P2P 에너지 트레이딩도 이제 나오게 될 거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 연구실에서는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전력 시스템 연구실이기 때문에 이런 에너지 거래를 함에 있어서 그리드를 생각하는 거래 연구를 좀 해왔습니다. 그리드를 생각한다는 건 뭐냐면 지금의 에너지 거래는 보통은 이제 가장 값이 서로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만 거래를 하는데요.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전력망의 안정도를 해치는 방향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는 상관없이 그리드는 상관하지 않고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는 우리 전력망의 안정도와 개인의 이익을 같이 조화롭게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파워 시스템 엔지니어의 어떤 역할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드를 같이 생각하는 에너지 거래 방안 이런 것들을 저희가 찾았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개인 간에서는 일단 게임 이론을 적용해서 어떤 거래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어떤 매니저, 어떤 커뮤니티를 관리하는 매니저, 그 매니저가 상위 시스템인 DSO와 같이 협조를 해서 대통망의 안정도를 유지를 하고요. 그 유지하는 것을 다시 어떤 프로슈머들에게 요청하는 그런 어떤 2단계 전략을 통해서 전체적인 에너지 거래도 활성화시키고 대통망도 안정화되는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는 그런 전략들을 좀 연구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재생에너지 기반의 시장이 열리면 더 많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제 요즘에 최근에 많이 집중해서 하고 있는 연구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에너지 전환이라고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4차 산업혁명 기술들, AI 기술, 빅데이터 기술, 블록체인, 클라우드, 플랫폼, 그리고 디지털 트윈. 요즘에는 디지털 트윈을 메타버스라고 부르죠, 여러분들. 저도 그래서 덩달아서 메타버스를 많이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디지털 트윈 기술들, 이런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을 전력망에 이제 적용하는 그런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던 연구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알파 그리드라고 하는데요. 알파 그리드는 뭐 이름에서 연상되듯이 알파고에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알파고가 바둑을 둘 때 자기의 승률을 계속 계산하면서 이렇게 두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전력망을 운영함에 있어서도 미래를 예측하면서 우리가 이런 액션을 취했을 때, 이런 발전을 했을 때 앞으로의 전력망은 어떻게 영향을 받을 것이냐, 어떻게 변할 것이냐 이런 거를 매 순간순간 예측하면서 운영하는 그런 프레딕티브 개념의 운영을 하는 그 운영 플랫폼을 알파그리드라고 했습니다. AI와 빅데이터 기반으로 디지털 트윈을 만들고요. 그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리얼타임으로 또 데이터에 기반한 모델을 통해서 최적의 운영 방안을 계속적으로 찾아 나가면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데이터 트윈을 만들기 위해서 얘가 모델들을 재생에너지 모델이나 ESS, 저시스템 모델을 데이터 기반의 모델로 만들고 그걸 이제 실시간으로 튜닝을 해서 점점 원래 그 실제 데이터와 똑같은 결과를 나타내는 모델 튜닝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너지 클라우드라는 제가 연구에도 좀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에너지 클라우드는 이런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그리드에서 서비스들을 그런 가상화시키는 그런 개념입니다. 클라우드로 가상화를 시켜서 여기서 다양한 서비스들이 제공되는 에너지 관한 서비스 제공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버추얼라이즈 해서 여러 가지 에너지 서비스들과 매니지먼트들을 클라우드 상에서 구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저희가 이제 포항공대와 같이 협업을 통해서 이제 디지털 트윈은 이제 피지컬 트윈과 이제 버추얼 트윈, 그러니까 사이버 트윈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부분과 가상의 트윈이 쌍둥이가 있는데 저희가 하나의 쌍둥이를 더 만들었습니다. 신세스 트윈, 합성 트윈이라고 해서 이거는 왜 만들었냐? 저희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실제적인 문제에 닥쳤는데 데이터를 얻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전력 시스템 데이터가 왜 없냐? 많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아주 정제된 데이터가 실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얻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디지털 트윈을 만들고 학습시키고 이런데 이제 가상의 피지컬 라이크한 가상의 트윈을 만들어서 센서스 트윈을 만들어서 거기서 데이터 제너레이션을 해서 다양한 또 모델링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을 통해서 저희가 데이터 트윈을 더 강화하고 그것을 통해서 다양한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사이버 시큐리티 쪽인데요. 사이버 보안 쪽인데 점점 더 이렇게 소비들이 많아지고 소규모로 다수의 그런 분산 전원들과 부하들이 많아집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이것들이 다 통신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그렇죠? 통신으로 연결이 될 텐데 그 사이에서 이제 보안이 굉장히 위협을 받게 될 것이죠.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를 탈취하려는 시도, 왜곡하려는 시도, 그리고 망가뜨리려는 시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보안을 강화할 수만 없습니다. 우리가 가성비론으로 따져야 되기 때문에 그럼 어느 정도의 레벨로 해야 되느냐, 그리고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를 하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해외 대학들하고 텍사스 A&M하고 요 미시건하고 같이 공동 연구를 통해서 사이버 시큐리티에 대한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분산 에너지, 분산 자원을 모델링하고 전력망을 모델링한 연구를 하고 있고요. 해외 대학 쪽에서 이제 사이버 쪽을 맡아서 사이버 공격을 이제 시도를 하고 거기에 대한 해법을 찾는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연구를 시작한 거는 얼마 안 됐는데 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분야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좀 많이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들어가서요. 여기서부터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미래의 전력 시스템은 어떻게 바뀌어갈 것인가 이 부분을 이제 좀 필요성부터 시작해서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솔루션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이제 겪고 있는 두 가지 큰 고통이죠. 코비드 19, 코로나하고 기후위기, 기후위기하고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사진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너무 환경을 남용했다. 그렇죠? 환경 자원들 너무 남용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그랬다는 것이죠. 코로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기후 변화 이렇게 얘기했는데 겨울 변화라고 안 합니다. 이제는 크라이시스 위기라고 이제 말하고 이런 이쪽에 이제 사진들을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는 뭐 자연재해가 뭐 소소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거의 재앙 수준으로 이렇게 발생하는 경우들이 빈번하게 나오고 있죠. 이런 경제적인 피해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결코 이런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비용은 결코 많은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 요즘에는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EU에서요. 탄소 국경 조정 제도라고 하는 카본 보더 어저스먼트 메커니즘, 탄소 국경 조정 제도라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각 나라가 서로 무역을 할 때 탄소를 많이 발생시킨 제품에 대해서는 추가 관세를 물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환경에 그런 생각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온 겁니다. 우리가 이제 탄소를 줄이지 않으면 바로 국가 경쟁력에 직결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뭐 RE100 이런 제도는 자발적인 제도였는데 이런 탄소 국경 조정 제도 같은 것은 이제는 거의 강제적으로 무역에 직접 직결되는 그런 것이라서 무조건 우리는 이제 위기의식을 갖고 줄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존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결국은 탄소 중립, 탄소를 줄이고 탄소 중립으로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에너지 부분에서의 전환입니다. 석탄, 화석 연료로부터 우리가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재생에너지는 전력망에서 보면 굉장히 어려운 주제죠. 전력망이니까 환경적으로는 친환경 에너지지만 클린한 에너지지만 전기로 보면 더티한 에너지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출력 변화가 심하고 낮과 밤의 변화가 심하고 일기에 따라서 많이 변하게 됩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가 이제 태양광 발전이 많아지면 이렇게 낮에 부하가 줄어들고요. 이 모양이 이제 오리 모양이다 해서 더커브라고 하는데 이 더커브가 발생하면 굉장히 급격한 출력의 증가와 감소가 일어나게 됩니다. 발전기가 부담해야 되는 부담이 높아지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기존보다는 훨씬 더 어떤 정전의 위험성,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전체적인 에너지 효율이 낮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재생에너지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져야 됩니다. 탄소 중립을 가려면. 그럼 지금 현재 인프라로는 불가능합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지금 현재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대안을 찾아 나가야 되는데요. 그런 현상,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는 현상을 이미 제주도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의 모습은 10년 후의 우리나라의 모습입니다. 제주도가 한 설비 비중으로, 재생에너지 설비 비중으로 한 35%고요. 에너지 비중으로는 한 16%입니다. 전체 에너지 16%. 우리가 30년에 달성해야 되는 목표가 3020이거든요. 30년도에 20% 에너지를 담당하겠다라는 건데, 지금 제주도는 이제 거의 그만큼에 근접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재생에너지를 버리고 있습니다. 커테일이라고 하는데요. 재생에너지를 생산했는데 생산할 수 있는데 전력망에서 받아주지 못해서 커테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육지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조만간 발생하고
이제 조만간 발생한다고 했는데 그 사이에 벌써 발생했더라고요. 육지에서도 태양광 단지가 출력을 제한을 받는 그런 일이 육지에서 발생해서 앞으로 더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프라의 변화 없이는 재생에너지를 누리는 것 자체도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고요. 자, 이런 문제는 이미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여러 이런 문제들이 있다. 재생에너지가 많아지면 그래서 기저 발전이 적어지고 어떤 예비력이 적어지고 관성이 적어진다. 그리고 이제 불확실성이 높아진다. 그리고 개통에 제약이 걸린다. 이런 내용들. 익히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제가 봤을 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재생에너지를 발전하는 곳과 수요지가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보면은 재생에너지가 많이 입지하는 곳은 풍력이든 태양광이든 이런 남쪽입니다. 그리고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쪽은 수도권이죠. 그러면 이쪽 남쪽 지방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송전선로가 엄청나게 많을 것 같지만 실제 현재 6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제한된 송전선로를 통해서 앞으로 엄청나게 많아질 이런 남쪽에 들어올 재생에너지를 수용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단언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송전선로를 엄청나게 많이 깔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텐데요. 여러분은 뭐 뉴스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송전선로를 까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럼 어떻게 가야 되느냐? 우리의 솔루션은 무엇인가 하면 결국 분산화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분산화라는 것은 전기를 사용하는 곳에서 직접 전기를 생산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마이크로그리드화를 하는 것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런 제가 말씀드린 거를 이제 정부에서도 문제를 인식하고 그래서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을 가장 상위에서 규정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여기 이렇게 써놨듯이 참여형, 개인들이 참여하고 분산화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최상위법에서 그런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바운더리를 벗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강력하게 선언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후속 조치들, 후속 법안들이 거기에 따라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기본 계획도 이런 참 분산형으로 간다. 이렇게 그런 제도들을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라고 해서 망과 에너지 믹스를 계획하는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서도 분산형으로 가는 것을 증명했고, 이제 가장 궁극적으로는 분산 에너지 로드맵이라고 해서 우리나라가 분산 에너지로 간다 하는 어떻게 간다 하는 로드맵을 이번에 6월 달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 부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는 이제 앞으로 탄소 중립을 위해서 분산형 시스템으로 에너지 시스템은 분산 시스템 간다라고 이제 방향을 확실하게 틀었죠. 굉장히 큰 변화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 전력 시스템도 분산형으로 가기 위한 준비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큰 변화가 저는 두 가지 요즘에 있다고 보는데요. 이제 직접 PPA하고 그다음에 전략 시장의 개편입니다. 직접 PPA라는 것은 이제 재생에너지를 가지고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와 부하가 직접 거래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태양광 발전을 하고 있는 어떤 회사가 삼성전자라는 회사와 직접 전기를 사고 팔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이런 RE100, 이런 재생에너지를 100% 하겠다라는 이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의무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회사들 RE100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겠다는 회사들은 RE100을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를 사용했다는 증명을 해야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직접 PPA 계약을 통해서 직접 전력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우리 전력 시장에 두 가지 큰 원칙이 있는데요. 두 가지 뭐냐면 첫 번째는 겸업 금지라는 조항이 있고 그 다음에 시장 내 거래라는 두 가지 큰 원칙이 있습니다. 겸업 금지라는 것은
발전 사업자는 발전만 해야지 판매를 할 수 없다. 것이고요. 판매 사업자는 판매만 하지 발전 사업을 할 수 없다. 이겁니다. 한전이 판매 사업자거든요. 전기를 파는 회사이기 때문에 발전 사업은 할 수 없고요. 또 발전 회사, 남동발전 이런 회사는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겸업금지인데 이제 이 직접 PPA가 되게 되면은요. 이제 그런 경계가 허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전 이외에도 전기를 팔 수 있게 되는 그런 이제 회사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시장 외에서 이제 다이렉트 PPA는 시장 외에서 거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 내 거래가 아니라 시장 외 거래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전력 산업에 굉장히 큰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 또 하나 큰 변화는 실시간 시장과 보조 서비스 시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실시간과 보조 서비스는 시장으로 운영하는 것은 시장이 아니라 그냥 전력 거래소에서 운영을 통해서 커버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이제 시장을 만들어서 시장을 만들게 되면 이제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니까 좀 더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시간 시장과 보조 서비스 시장을 만드는 것을 지금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당장 도입되지는 않겠지만 한 3, 4년, 4, 5년 안에 이런 시장이 도입이 된다 그러면 특히 재생에너지의 보급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겠다. 제대로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잖아요.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 큰 변화가 있어서 이런 것들도 결국은 분산 에너지의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오늘 드릴 마지막 주제인데요. 그래서 이런 분산화로 가는 방향은 이해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 전력 시스템은 어떻게 바꿔나가야 되느냐. 좀 구체적인 제안을 제가 한번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주 오래된 유산 같은 그런 전력 시스템, 지금 이제 100년 이상 된 전력 시스템을 개혁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미래 전력 시스템에서 가장 핵심 기술을 한 4가지 정도 범주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플랫폼화해야 됩니다. DER, 분산 에너지 기반의 플랫폼을 만들어야 됩니다. 분산 에너지는 소규모의 다수가 되죠. 이런 다수의 분산 자원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주면 그 안에서 스스로 활동해서 전력망도 안정화시키고 자기 이익도 받게 되는 그런 쪽으로 갈 수 있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프라 자체를 많이 바꿔야 된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거기에 맞는 시장을 거래 메커니즘과 시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고, 네 번째는 이제 스토리지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플랫폼 쪽에서는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는 비저빌리티라고 해서 가시성을 높여주는 플랫폼이 좀 필요합니다. 지금 모니터링 시스템이거든요. AMI나 그다음에 어떤 예측하는 거, 재생에너지를 모니터링한 다음에 예측하는 그런 비저빌리티를 높이는 플랫폼들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걸 바탕으로 운영하는 운영 플랫폼들이 애플리케이션들이 대표적인 아까 말씀드린 가상발전소, 그다음 커뮤니티 마이크로그리드, 그다음에 에너지 클라우드 이런 플랫폼들이 앞으로 꼭 필요한 플랫폼들이 될 것이다 그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프라 부분에서 우리 개혁해야 되는 부분들은 이제 DC화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필요한 부분에서부터 전체를 한 번에 싹 바꾸는 거는 사실 어려울 수 있죠.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우리가 효율을 높이는 DC를 적용을 하고요. 작은 것들, 나노그리드라든지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에너지 라우터라고 해서 패킷화된 에너지 전송을 할 수 있는 이런 라우터 기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논의해서 인프라로서 구축해 나가야 된다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계통의 플렉서빌리티, 유연성을 제공해주는 그런 기기들을 많이 보급을 해야 됩니다. 인프라로서 대표적인 게 스마트 인버터, 그다음 가상 관성을 제공하는 그리드 포밍 인버터, 그다음 전체적 운영하는 ADMS나 ADM,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DSO 이런 기관들을 이제 어떤 인프라로서 우리가 이제 만들어 나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다음 이제 시장들 아까 P2P 시장은 말씀드렸고 실시간 시장, 보조 서비스 시장 말씀드렸는데 이제 지역적인 어떤 배전 시장들도 이제 나타날 것이다. DSO가 나타나면 지역 배전 시장도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시장들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장 기술인데 저장 기술은 이 세 가지를 하려면 가장 근본적으로 필요한 그런 기술이 되겠죠. 이 근본적으로 필요한 이제 스토리지 기술들을 아까 말씀드린 섹터 커플링 기술을 응용해서 준비를 해야지만 나머지 기술들을 강력하게 뒷받침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 인프라, 플랫폼, 이제 시장, 마켓, 스토리지 이런 기술들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기술 개발 통해서 해야지만 우리 시스템 자체가 분산화되고 또 그런 분산화된 시스템은 또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해외로 진출해서 우리 시장을 좀 넓혀가는 그런 능력이 될 건데요. 그것을 위해서 그럼 어떤 것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할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제안 드리는 것은 이제 분산 에너지, 분산형 재생에너지의 테스트 베드입니다. 앞으로 엄청나게 많은 기술들 그리고 새로운 제품들이 나와야 될 텐데요. 그런 제품들을 다양하게 실증해 볼 수 있는 그런 테스트 베드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런 아주 일반적인 범용의 테스트 베드는 한전이 하나 갖고 있는데요. 그건 이제 한전도 어떻게 보면 기업이니까 개인 개별 기업이기 때문에 어떤 공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건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투자를 해서 공공의 재생에너지 연구를 할 수 있는 실증 단지 같은 거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건 이제 디지털 트윈 기반으로 현장의 데이터를 통해서 만들고요. 거기서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실증들은 일단 디지털 트윈 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가상 시뮬레이션 기반의 실증 그리고 힐스나 피힐스라고 해서 이제 하드웨어 인터럽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실제 어느 컨트롤러라든지 어떤 프로토타입을 실험해 볼 수 있는 그런 테스트 베드가 필요하고 그다음 최종적으로는 실제 현장에서 테스트하는 그런 테스트 베드를 만들어서 이런 한 4가지 레벨의 테스트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 시스템은 어떻게 이용하느냐 일반 사람들은 그래서 개방형 플랫폼을 만들어서 개발 플랫폼이 되겠죠. 개방 플랫폼을 만들어서 외부에서 사용자들이 접속을 해서 이 안에 설비들도 가상으로 활용하고 뭐 디지털 트윈 모델이라든지 실험을 할 수 있게 하고 거기서 나온 데이터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비즈니스 창출할 수 있게 해준다면 아주 공적인 자원으로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새로운 인프라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 전기 자동차와 관련해서는 이제 자율주행하고 밀접하게 연결이 될 것 같아요. 연결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ACS 비클이라고 하더라고요. 또는 뭐 케이스라고 하기도 합니다. 순서를 바꿔가지고 이제 오토노머스 자율주행 연결되는 커넥티드 전기, 일렉트릭, 엔셜 공유 이런 특징을 갖는 자동차를 활용해서 우리 전력 시스템의 셀프 힐링 기능을 구현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이름을 붙인 건데 셀프 힐링 액티브 모바일 파워 시스템 샴스라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셀프 힐링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전기 자동차 충전 인프라와 전력 인프라가 서로 이제 인터랙션을 하는 거죠. 같이 인터랙션을 해서 전력망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자동차에 전달을 하고 자동차가 스스로 이제 움직이면서 개통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뭐 이제 애플리케이션들을 만들어서 개통을 해석하고 그 해석한 결과를 전달을 하고 그 전달을 통해서 최적의 루트를 찾고요. 그래서 그 해결을 하고 해결된 데에서는 전기장차는 적당한 보상을 받고 이런 체계를 잘 만들어 놓는다면 앞으로 이제 자율주행과 연관을 되어 있는 전력망이 아주 자연 치유가 될 수 있는 그런 망이 될 수 있고 우리가 많이 고민하는 그런 대규모 망으로 연결됐을 때 문제들을 이런 스토리지 기술 이용해서 미들 기술 이용해서 해결하는 솔루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전 세 번째 앞으로 전력 시스템은 모듈러하게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속 좀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전체 시스템을 크게 하나로 복잡하게 운영하는 것은 이제 한계가 올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력망을 모듈러하게 이렇게 잘라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부분은 단지, 발전 단지, 어떤 부분은 부하 단지 이렇게 이제 묶어주면서 단위로 구획으로 묶어주면서 일종의 마이크로 그리드처럼 운영을 하는 그런 개념을 변전소에 적용하면요. 요즘에 나오는 얘기가 그린 허브 스테이션이라고 하는데요. 변전소를 영어로 서브스테이션이라고 하는데 허브 스테이션이라고 이제 명칭을 바꿔서 여기에 ESS와 여러 가지 팩트 디바이스 그리고 컴펜세이터들을 넣어가지고 안전하게 디스패처블한 변전소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하위 쪽 배전 쪽은 배전 사이드는 상위에서 바라볼 때는 하나의 아주 제어 가능한 부하나 발전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상위의 어떤 지령을 받고 또 밑에 분산 전원들을 운영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허브 스테이션을 중심으로 운영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런 형태 모듈러한 전력망으로 바뀌어 나가겠죠. 이 부분에다가 만약에 우리가 DC 기술을 적용한다라고 하면 이 밑에서는 이제 로컬하게 DC망이 형성이 되고 그 DC망은 이제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라우팅 이런 기술이 적용됩니다. 여러 가지 기술이 융합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물론 해야 될 게 많습니다만 이제 모듈러한 전력 시스템으로 바꿔나가자는 말씀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에너지 라우팅하고 패킷 트랜잭션입니다. 이건 조금 더 먼 이야기이긴 하지만요. 에너지 라우터라는 개념이 있어서 뭐 SST 개념이나 MPC 개념 또는 이제 PLC 개념을 이용해서 에너지 라우터, 우리 데이터 라우터처럼 에너지를 전송하는 장거리 원하는 곳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는 라우터를 만들고 그 라우터들이 이제 곳곳에 있으면 우리가 데이터 전송하는 것처럼 원하는 곳으로 타겟팅해서 이렇게 보내는 게 가능합니다.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로 바로 타겟팅해서 보내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게 에너지 라우팅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기술을 에너지 라우팅 기술을 스토리지 기술 ESS하고 같이 접목을 해서 운영하게 되면은 이제 패킷 전송이 됩니다. 우리가 물은 예전에는 상수도로 받아서 먹다가 요즘에는 물병으로 먹듯이 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망을 통해서 받지만 이제 디스크리트한 어떤 패킷으로 받는 것이죠. 자, A라는 집은 1시부터 2시까지만 전력을 받아도 충분합니다. 어떤 집은 4시에 5시만 전력을 받는다. 이렇게 디지타이즈해서 전력을 전송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재생에너지로 인한 어떤 망의 문제, 좀비 그리드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개념을 이제 디지털 에너지라고까지 하는데요. 아주 좀 먼 얘기긴 하지만 앞으로 재생에너지가 극대화된 망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같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 없이는 어렵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준비해서 하시면 굉장히 좋은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 장인데요. 그래서 우리 지금의 어떤 아주 고전적인 전력망을 어떻게 바꿔나갈까 하는 생각을 뭐 5D로 D 5개를 한번 요약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탈탄소가 돼야 되고, 디카보나이즈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중앙 집중적인 시스템은 분산화 그리고 모듈 형태로 바꿔나가는 노력 필요하고요. AC에다가 완전히 DC로 바꾸자는 얘기는 아니고 DC를 접목해서 이제 하이브리드로 운영하고 구역구역 모듈하고 같이 연결해서 운영하는 것.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는 패킷 전송을 활용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디지털 기술들을 접목을 해서 플랫폼으로 연결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전력망도 지금 굉장히 레귤레이션이 강한데 이제 디레귤레이티드 규제가 완화된 그런 전력망, 시장 중심의 망으로 바꿔나간다면 자율적인 분산 전원들,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참여를 해서 해결을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먼 이야기 같지만 우리가 충분히 달성할 수 있고 우리에게는 뭐 시간이 많다고 할 수도 있고 적다고 할 수도 있는데요. 2050이니까 50년까지 기간이 있고 거기까지 쭉 가는데 많은 노력을 하면
실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D는 이제 드림으로 해서 꿈을 한번 같이 실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원래 이게 화상 회의들이 박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고 발표 정말 잘 들었고요. 어, 여러 가지 이제 재밌는 얘기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질문도 많을 것 같은데 이제 편안하게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채팅창에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지금 참석자가 아주 많은 건 아니니까 참 편하게 마이크를 켜시고 질문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좀 있으실까요? 네, 그 박지민 제가 보기에는 연구원님이신 것 같은데 혹시 마이크가 켜지실 수 있으실까요? 아니면 제가 전달해 드릴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으려나? 아니요, 제가 지금 읽었고요. 답변 네네, 바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캠퍼스 마이크로그리드, 잠깐만요. 페이지가 몇 페이지였을까요? 페이지를 좀 띄워놓고요. 여기, 예, 이 구조를 보면은 이제 프리미엄, 노멀, 버추얼 이렇게 구성했는데, 모두 전환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프리미엄 마이크로그리드를 이제 어떤 일정 건물들,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물에 구축을 한 것이고요. 물리적으로 정해진 지역에. 노멀은 이제 또 일반적인 어떤 강의실이라든지 사무실 이런 쪽 중심으로 구축을 한 것이고요. 버추얼은 말 그대로 그냥 모니터링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일반적인 여러 군데 다 이제 IoT 센서들을 설치해서 그 정보를 저희가 모니터링 했습니다. 그 모두가 전환된다는 개념이 아니고 저희가 중요도에 따라서 부하 중요도에 따라서 설정을 한 것이고요. 중요부와 일반부와 구분은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전산실이라든지 전산원, 서버실, 그다음 실험실 굉장히 중요한 실험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버추얼셀에서 IoT 기능을 통한 감시 기능을 하는 보안은 일단 저희가 적용한 IoT 센서는 이제 당연히 전력 센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 센서라고 해서 이제 뭐 제시를 판단한다든지 뭐 CO2 적외선 센서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이제 있으면 몇 명이서 어느 정도 있는지 쓰는지를 이렇게 종합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게 만들었고요. 이 버추얼셀에서 그냥 그렇게 모니터링만 하고 뭐 알고리즘으로 한다기보다는 여기서 저희가 시도했던 것은 그 정보를 그 공간에 대한 사용자한테 피드백을 줘서요. 앱이라든지 알람으로 이렇게 피드백을 줘가지고 스스로 참여할 수 있게 그리고 인센티브 프로그램 같은 걸 만들어서 스스로 참여해서 줄일 수 있게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버추얼셀은 그렇게 설계를 했죠. 네, 감사합니다. 혹시 뭐 다른 질문 있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없으시면 사실 저도 질문이 조금 많이 있는데요. 네.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저보다는 참석자분들이 먼저라서 제가 질문을 끊고라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제가 오늘 뭐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았는데요. 혹시 그 방향에 대해서 뭔가 우려되는 부분들 아니면은 좀 미리 좀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의견을 좀 듣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뭐 P2P 에너지 트레이딩이나 아니면 모듈라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제가 좀 극단적인 이그젬플을 한번 들어보면 만약에 지금 뭐 에너지 소스는 여기서 개인 사업자가 예를 들어 생산을 해서 돈을 파는 건 좋은데 그러다 사고라도 만약에 나면 개통망은 한전만을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럴 네. 때 책임 소재라든가 특히 모듈라 그러면 뭐 하다못해 뭐 강남구랑 강북에 있는 구랑 붙어 있다고 했을 때 약간 요즘에 지방자치제랑 묶이면서 어느 한쪽에 좀 전력 인프라나 그런 것이 쏠렸을 때 그런 것들의 어떤 밸런스가 맞지 않는 과정에서 개통이 어떤 콜랩싱할 수도 있을 가능성도 보일 것 같고 물론 저는 약간 사회적인 문제점만 말씀을 좀 우려를 말씀드렸는데 제가 물론 전문가가 아니니까 좀 전반적으로 요거에서 이런 걸 추진하셨을 때 생각할 수 있는 어떤 pitfall들 좀 우려되시는 분들 그런 거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전력 시스템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이제 오래됐고요. 그다음에 이 네, 전력 산업이 저희가
구조 개편을 한번 한 것도 한 20년 이제 넘어가기 때문에 그 구조상에서 활동을 해왔던 많은 이제 플레이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관계가 이미 좀 어느 정도 고정이 된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새로운 기술 적용될 때 항상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저항이나 이런 것들은 있을 수밖에 없어서 사실은 이제 전력 시스템 저도 경험이 이제 한 20년 정도 돼 가는데 한 그 전까지는 한 5년 전, 4, 5년 전까지는 저도 주로 이제 그 엔지니어로서 뭐 제어하고 동수서 해석 이런 부분을 했는데 이제 최근에는 조금 이제 상위로 올라오면서 이제 운영하고 계획하고 그다음에 그런 정책 이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들이 많이 걸리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이제 어떤 모듈러 해서 그 시스템을 만들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이제 책임 소재, 정전이 났을 때 이런 것들을 어,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에서 유를 창조할 만큼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지금 구역전기 사업이라는 게 지금 이미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도 어느 정도 한전하고 구역전기 사업자 역할을 분담해서 전력 공급에 대한 책임들 이런 것들을 서로 쉐어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 뭐 이중으로 망을 설계한다든지 불가피할 때 어떻게 서로 정산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모듈러 할 때의 기본적인 가정은 이제 어느 정도 리질리언스라고 해서 어떤 정전에 대한 대비하는 능력을 갖춘다는 가정에서 시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리질리언스를 어느 정도 확보하고 그 다음에 한전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좀 정의하면서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그런 것들이 보통 어떤 학술 대회 차원에서 어떤 학문적인 어떤 디스커션이 아니라 국가적인 제도나 그런 데서 결정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어떤 이 질문을 여쭤보는 이유가 저희 같은 전기기기를 하는 사람들은 또 한 10년, 20년 정도의 어떤 익스펙테이션이 보여야지 또 거기에 맞춰서 또 준비도 하고 좀 그렇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굉장히 뭐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정책적으로 어떻게 이제 방향을 잡아나갈 것이 하는 문제인데요. 아까 제가 이제 분산 에너지 말씀드릴 때뭐 신재생 계획이나 분산 로드맵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다고 했잖아요. 거기서는 이제 방향을 이제 선언을 했고 그 방향이 나오면 거기에 후속 조치들이 쭉 이제 제도로서 만들어지거든요. 그 만들어지는 작업들이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네. 말씀하신 그런 이해관계 충돌이나 이런 게 있을 만한 것들을 쭉 리스트업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한전이나 전력거래소, 또 기업들, 음, 학교, 연구소가 모여서 같이 이제 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해결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지만 뭐 그렇더라도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갑자기 나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저희가 노력을 해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이나 뭐 코멘트 있으실까요? 어이쿠, 이거 읽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박사님.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시고요. 그래서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 ESS가 재작년까지 굉장히 아주 강력한 인센티브 제도가 있었죠. 인센티브 제도가 있어서 이제 그거를 보고 많이 적용이 됐다가 화재가 나면서 이제 그런 인센티브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너무 좀 성급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이제 없애서 지금 ESS가 갑자기 이제 시장이 없어졌는데요.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ESS 없이 탄소 중립은 저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단언코 말씀을 드리고 ESS 기술이 떤 방식으로든지 같이 활용이 돼야 되고요.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은 경제성이 있어서 압도적으로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술이 확보되고 경제성을 확보할 때까지는 그동안에 갔던 인센티브를 다시 좀 부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금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어서 지금 그 음, 부분들은 좀 나올 것이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인센티브를 줄 때 그 제도 설계를 조금 더 정교하게 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그냥 에너지 중심으로 뭐 이 시간에 이만큼 발전하면은 얼마 주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정교하게 이제 시간대별로 태양광이 많이 나올 때, 풍력이 많이 나올 때, 전력망의 상황이 어려울 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교하게 제도를 설계해서 거기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있냐면 자가 소비. 어, 그냥 재생에너지를 무조건 개통에 이렇게 내보내는 것이 아니고 일정 부분 자가 소비 먼저 하고 내보내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려고 또 그런 부분도 제도를 만들고 있고요. 그럴 때 이제 ESS를 활용해서 자기 부하를 옵티마이즈하는 그런 전략들도 이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마련해 가고 있어서 ESS 관련해서는 아마 지금 분산 로드맵에도 ESS 지원 제도 같은 것이 언급이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준비가 될 것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저도 그 수요자 지금 질문도 그렇고 답변해 주신 것도 그렇고 수요자 측면에서의 제어가 이제 개통 제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뭐 예를 들어 ESS에 대한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해 보이는데 사실은 또 제가 뭐 이거 커멘트라고 말씀드리긴 너무 거창하고요. 아주 최근에 경험했던 거 하나만 좀 공유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참여해 주신 분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갑자기 한전에서 그 인천에서 넘어오는 개통 라인 쪽에서 그 캐패시티브 부하가 갑자기 치솟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전부 다 이제 태양광 발전에 보조금을 주니까 너도 나도 지금 태양광 발전기를 달아버리니까. 근데 갑자기 전력 개통 제어가 좀 힘드신가? 이걸 어떻게 했냐면 그 앞에 리액티브 컴포넌트인 마그네티컬리 컨트롤드 리액터라는 컴포넌트를 구매를 해서 억지로 갖다 붙여가지고 전기 기기 레벨에서 이걸 해결해 버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급하게 개발해 달라 그래서 저희 팀들이 좀 투입이 돼서 연구를 했던 기억이 작년 재작년에 있는데 그러니까 뭐랄까 이렇게 말하면 너무 강한 코멘트지만 약간 현실에서는 이런 식으로 약간 땜방식으로 해결을 해 나가면서 약간 뭐랄까 이 학문 업계에서는 약간 그 어떤 좀 장밋빛 얘기를 하는 거 있는 것도 좀 보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원 교수님 같은 정말 선구자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좀 수요 공급 측면에서 좀 익스펙테이션을 좀 보여주시면 아까 박성호 박사님 연구도 그런 면에서 굉장히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예, 뭐 제가 아무튼 그냥 케이스 이그젬플로 한번 제가 한번 공유를 좀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지금 뭐 시간은 한 5, 6분 정도 초과가 됐는데요. 지금 점심 식사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좀 짧게 잡은 거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단하게라도 식사를 알아서 좀 하시고 그 1시 정도에 다시 모여서 그다음 세션을 이어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발표해 주신 원동준 박사님 그리고 질문해 주신 참여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일단 여기서 일단은 세션은 클로징을 하고 두 번째 세션은 세 번째 발표자분 모시고 1시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은 계속 네, 남기시면 됩니다. 캔틱방에 혹시 있으시면. 네, 감사합니다. 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